티베트에서 깨어난 꿈. 40살 강우진은 퇴사 전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익숙했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매일 밟던 그 바닥조차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10년을 보낸 자리, 인생의 황금 시간을 바친 공간, 그 긴 여정의 끝이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과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그 질문이 마침내 오늘 답을 준 것이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책상 앞에 섰다. 2박 3일간의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책상 위엔 우편물이 몇 통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 낡은 편지 봉투가 눈에 띄었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이름, 보낸 이는 무진, 발신지는 티베트 조캉사원. 무진은 10년 전 회사 입사 전 보름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중 일주일은 일본 사찰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스님이 바로 무진 스님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스님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다. 한번 놀러 오게, 단 몇 글자.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묘하게 깊게 다가왔다. 편지의 향기, 종이의 촉감, 그리고 티베트라는 낯선 단어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살짝 건드렸다. 그래,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리운 무진 스님을 만나러 가도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자. 그렇게 강우진은 길을 떠났다. 서울 인천공항에서 중국 청도를 거쳐 Z322 기차를 타고 청두 서역에서 라싸까지 3070km, 무려 34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긴 기차 여정이었다. 산맥을 넘고 구름을 따라 저녁쯤 그는 티베트의 조캉사원에 다다랐다. 고온지대라 숨쉬기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원에 도착하자 낯선 향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다. 사람들은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고 사찰 안의 공기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국의 대웅전과 비슷한 정각이 들어가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고 한국인같이 모이는 스님에게 무진 스님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지금 우리들은 이틀 전 열반한 무진 스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무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멀고도 먼 티베트까지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 이곳엔 그분이 없다. 스님의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인 스님의 말을 들은 우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진 스님이 머물던 방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방 안에는 아직 채에 마르지 않은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있었다. 액자 속 사진에는 두 사람이 있다. 일본의 사찰 마당,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 빛이 조금 바랬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해맑은 모습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진 스님과 자신의 사진이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맞닿았다. 지금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 자리에 있다. 한국인 스님은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 우진은 조용히 방 한가운데 있었다. 우진은 잠시 후 의자에 앉아 오래된 책들을 천천히 들춰보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책갈피 속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얇은 메모지 한 장,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빛은 밖에 있지 않다. 이미 마음 안에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늘 헤맨다. 우진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을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며 온몸에 따뜻함이 번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조용한 음악 소리처럼 무진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연의 끈은 쉽게 놓을 수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우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 한국인 스님은 우진에게 머물 방을 안내해 주었다. 티베트의 밤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족강사원의 고요함은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깊은 침묵이었다. 바람조차 송수작이듯 스쳐 지나갔고 어두움은 마음속까지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티베트에서 맞는 첫날 밤. 갑자기 잠이 몰려왔다.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방 안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몸을 눕히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30살의 강우진. 그는 기찻길 옆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훨씬 마른 몸, 짧게 자른 머리,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 주변은 낯선 풍경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스며 있었다. 조용한 일본 시골의 한 사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봄날, 우진은 사찰 경내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마당을 쓸고 있던 스님 한 분이 고개를 들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템플스테이 신청한 한국 사람인데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한국 분이시군요. 저는 한국인 무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지내게 되겠네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문장처럼 우진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저는 강호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무진 스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 절은 조용하지만 마음 안의 소리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소리 잘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지냈다. 경내를 돌고 법당을 청소하고 밤이면 달빛 아래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낯선 곳에서 차곡차곡 쌓인 그 작은 일상들은 우진의 삶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기억이 되었다. 어느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 우진은 무진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왜 이곳에 계세요? 한국에도 좋은 절이 많은데. 무진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엔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한국은 내뿌리고 이곳은 바람 같은 곳이죠. 바람은 머물지 않지만 스쳐가며 향기를 남기겠죠. 나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나를 닫고 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진 스님의 말이 바람처럼 조용히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차를 마시며 달빛을 바라보던 둘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우진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도망이었어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도 아직 믿기지 않아서요. 무진 스님이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다 저 때문이에요. 행시 1차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집안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머니는 저 믿고 기다리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우리 생계를 책임지셨죠. 그날도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던 길이었어요. 사고가 났죠.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네요. 무진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엔 오래된 슬픔이 머물러 있었다. 저도 비슷하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참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죠. 결국 어머니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우진은 놀란 눈으로 무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무진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동안 어머니는 점점 아파지고 계셨다는 걸. 그래서 출가했어요. 어머니의 천도를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사찰을 돌며 축원 기도를 올리고 있죠. 해외까지요? 정말요? 네. 어머니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 보신 적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마다 어머니 영혼도 같이 간다고 믿고 있어요. 늦었지만 작게나마 효도하고 싶어서요. 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스님처럼 그렇게 깊게는 생각 못했어요. 그저 죄책감에만 묶여 있었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진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죄책감이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꾼다면 그것도 사랑이 되지 않을까요? 잠시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 몇 장이 조용히 뜰에 내려앉았다. 둘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진 스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일 한국으로 가죠. 사찰에서 무언가 배우기에 일주일이 짧은 시간이긴 해도 저한테 우진 씨를 보면서 또 다른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돌아가서 쉽시다.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진은 꿈속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봄 햇살이 연한 금빛으로 내리쬐던 어느 대학교 교정. 교정 앞 은행나무 아래 우진과 윤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뒤편에는 조용히 자리한 은행 건물이 풍경처럼 배경이 되어 있었다. 우진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윤영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인생이 꼭 성공이 전부는 아니잖아. 난 내가 좋아. 우리 아직 부족하지만 결혼할래? 윤영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결혼할 수 없어. 아직 가진 것도 없고 군대도 안 갔어. 인생은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 감정보다 이성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윤영은 잠시 눈을 떨구었다가 다시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지?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기다릴 수 있어.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너랑 함께한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너랑 보낸 시간은 소중해.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 군대도 가야 하고 무엇보다 아직 내 인생의 길을 정하지 못했어. 대학교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한번 경험 삼아 행시 1차 시험을 도전해 보려 해. 당분간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우리 관계는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 못해.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하는데 난 너를 정말 좋아해. 꿈속에서 우진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윤영은 온 마음을 다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차갑고 무정하게 굴고 있었다.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우진은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장면이 바뀌었다. 대학교 졸업식 날의 교정. 윤영은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우진은 학사복을 입은 채 멀찍이 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친구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고 가슴 한켠이 시려왔다. 그래, 윤영이가 나 같은 놈 만나서 뭐 하겠어. 졸업식장은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우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우진의 가슴은 아프고 답답했다. 주위에 이불은 엉켜 있었다.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불을 천천히 정리하고 몸을 일으켰다. 창문 너머로 티베트의 아침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자신과 무진 스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책꽂이 한쪽에서 오래된 책처럼 보이는 작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가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무진 스님,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윤형처럼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무진 스님과 윤형이 다정하게 찍은 졸업식 사진도 있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뭐지? 윤형이랑 무진 스님이? 무진은 문득 예전에 윤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빠가 한 명 있어. 1살 많아. 아, 그 오빠가 무진 스님이었구나. 졸업식 날 윤형과 다정이 이야기하던 그 남자. 그 남자가 바로 무진 스님이었다. 그 남자 때문에 자신의 윤형과 점점 멀어졌고 결국 그 무진 스님을 찾아 티베트까지 오게 된 것이다. 30쯤 인생에서 가장 인상을 남긴 사람.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한국인 스님이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한국인 스님은 사찰 근처의 작은 티하우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자고 했다. 그 스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진을 계속 챙겨주었다. 둘은 간단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마파두부처럼 향신료가 가득한 야채 볶음을 먹었다. 매운맛 뒤에 남은 깊은 향처럼 우진의 마음에도 뭔가 진한 감정이 남았다. 스님은 조용히 티베트에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깊은 뜻도 나누어 주었다. 저도요, 제가 이렇게 승려가 되어 티베트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연은 참 알 수 없죠. 스님이 말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꿈에서 윤형을 본 뒤로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만 커졌다. 그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무진 스님이 열반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도 분명 슬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찰로 돌아온 우진은 결심했다.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우선 윤형에게 전화라도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예전에 여러 번 전화를 했을 때도 받지 않았었다. 그래도 이번엔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윤형에게 오빠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다. 여러 사람에게 어렵게 문자 메시지를 남긴 끝에 우진은 마침내 윤형의 근황을 알게 되었다. 졸업 후 2년 뒤 윤형은 10살 위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은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의 가슴이 저려왔다. 나랑 헤어졌으면 잘 살아야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윤형. 그녀의 삶이 안타깝고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우진은 조용히 티베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윤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밤, 그는 유난히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마치 삶의 다음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또렷하고 현실 같았다. 꿈속에서 그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었다. 공기 중에 의료기기에서 나는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옆에는 각종 생명 유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병실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진은 알 수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 곁에 흰색 머리를 틀어 올린 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우진을 간호하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조용히 손을 잡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고 정이 가득했다. 순간 우진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바로 윤영이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고요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고 그것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윤영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우진의 가슴은 뭉클해졌고 눈물샘이 터지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꿈속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해서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꿈에서 깨어난 새벽, 그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깨어난 것을 알았다. 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티베트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먼 산맥 사이로 햇살이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었고 어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우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진 스님이 윤영과 나를 이어주려는 게 아닐까? 무진 스님과의 떠오르는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메웠다. 무진 스님이 남긴 말없는 사진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낡은 앨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꾼 꿈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의 실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윤영을 단순히 다시 보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다. 남은 삶은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존재 자체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진이 천천히 일어나 짐을 정리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티베트에 와서야 그는 자신의 오랜 허전함의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티베트의 바람은 여전히 차분하게 불고 있었다. 사원의 고요한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조용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윤영이 있었다. 예, 소설가 구자연입니다. 이 글은 제2호 경인국보 문인협회에 올린 제 단편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